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1부 때 알아봤고요. 네. 자, 그럼 이 중간 선거의 결과가 미국 대외 정책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원론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네. 기존의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독점하고 있다가 네. 일단 하원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쨌건 트럼프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팩트고요. 또 둘째는 또 뭐냐. 또 정반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대외 정치과 관련된 외교적 사안은 아까 유프로가 다 설명했듯이 상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 면에서는 또 트럼프가 기존 노선을 지속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상반된 원론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뭐 그 같은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제도를 딱 살펴보니까 원론적인 평가는 딱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안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미중 문제라든지 네네. 북한 문제에 많이 돼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이민자 문제, 얘네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멕시코 장병 문제 아직 얘기를 안 그렇죠. 했죠. 이민자 문제. 네. 지금 또 이렇게 행진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주식 시장은 잘 되고 있지만 이거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및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오, 난리도 아니죠 이거. 예,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중동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안을 국내외로 많이 나누고 놓고 보면 네.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차지했기 때문에 국외적으로는 기존의 정책이 일관되게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화당 아까 보궐선거에 한 사람이 존 네. 맥케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화당인데 트럼프하고는 아주 한국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장례식에도 부르지 않았죠. 초대될 네. 사람을 싹 적었는데 트럼프는 자기 적지를 장례식에 올 않았거든요. 사람에. 근데 트럼프와 공화당 주류의 생각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는 합니다. 사실 그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은퇴하는 네.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복 코크도 네. 트럼프의 반대적입니다. 공화당인데도요. 공화당인데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은퇴를 하기 때문에 상원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의장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공화당의 트럼프의 추종자들, 충성파들이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존의 그 외교 노선이 더욱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대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북미 협상. 아, 요즘 상황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예, 복잡하죠. 그렇죠. 예, 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 대북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그 미국의 보수당,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우리나라의 보수당하고 좀 생각이 비슷하고 그렇죠. 한국의 민주당 쪽하고 미국의 민주당이 생각이 약간 네. 비슷하고 했는데 네. 이제 반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통념으로 생각하던 거와는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트럼프가 싫거든요. 싫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북 협상에 대해서 원칙론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나라당이었던 신한국당이었던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뭐 이제 차도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네. 거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보수라서 좋아해야 될 텐데 네. 북한한테 잘하니까 그게 또 미운 거예요. 북한이랑 잘 지내니까 또. 그래서 대선 평가도 네. 한국의 리버럴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의 리버럴과 미국의 리버럴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대체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었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경했는데 그 얘가 민주당 클린턴 정부일 때는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루기도 했거든요. 그때 카트가 방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부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가 파탄이 나고 북핵 문제가 극단적으로 전개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대북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니까 네. 전통적으로 유화책을 견지해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견제를 하는 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민주당 노선이 바뀐 거예요? 저는 노선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네. 지극히 미국 국내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네.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북한이 불량 국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도 개발하고 있는 테러 집단과 비슷한 국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전제하에서는 네. 미국 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미국적 가치, 민주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른 선택처럼 비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권 행정부는 실리 외교를 할 수 있거든요. 타협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당은 미국 나름대로 견제하고 있는 원칙, 나쁜 적에게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미국 정부가 견제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미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되게 복잡하네요. 그럼 이제 민주당의 하원은 그러면 원래 그 하원 역할은 이런 이제 뭐 대외 정세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럼 대북 정책에 뭐 개입할 수는 네, 그 뭐 하원의 역할을 최대 활용해서 네. 뭐 할 수 있는 거, 짠지 거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북미 협상 단계에서 네. 미국이 이제 북한한테 이제 채찍만이 아니고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근인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쓸 때 저 사용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일단 예산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대북 협상을 할 때 돈이 별로 들지 않았지만 네.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진전이 되면 그렇죠. 관계 개선의 신호로 뭐 북미가 연락상도 둬야 네.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길 텐데 지원도 민주당이 해줘야 예산 책정을 안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하려면 네. 최종적으로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하원에서 비준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괴롭힐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하원이 원래 예산 심의 이런 거 한다고 했으니까 그 돈줄을 딱 잡고 있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네네. 딴지 걸기가 쉽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즘 북한이요. 미국이 협상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이러고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원칙을 이제 반복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살짝 좀 떼고 태도가 있죠. 태도가 좀 뭔가 진행이 잘 안 좀, 되고 네. 있죠. 예. 서두를 거 없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자세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음. 트럼프가 또 갑자기 배짱 튕기는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째는 실제로 북한이 답답하지 네. 미국은 제재에 따른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음. 답답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네.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국내적 비판이 많기 때문에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대북 협상의 정당성을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이제 삐딱한 자세로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 북한 문제가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우려도 들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 결과로 북한 문제는 좀 어려워진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쨌건 이제 2년 뒤에 또 선거도 있고 네. 북핵 해결을 해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것을 좀 하고 싶어하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원칙론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 좀 더 강조를 해야겠지만 트럼프의 기본 생각과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미국이 너무 많이 뻗대다가 네. 북한이 갑자기 협상 중단이라도 선언해버리면 그렇죠. 참 곤란하거든요. 네. 트럼프도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2020년도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2년 안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문제를 뒤틀리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북미 관계를 좀 명분을 갖추려고 좀 노력을 하겠지만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제2차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죠.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바로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CNN 뉴스를 제가 보니까 네.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모든 핵과 미사일 기지 목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거죠 CNN이. 즉 예. 핵 목록 제시를 2차 회담의 전제로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에 나름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펜스는 이거 또 진행이 된다는 거지. 강경했던 강경했었죠.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경했었는데 예. 하루 사이에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그 이제 CNN이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열릴 것 같고요. 또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네. 김정은의 방남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뭐 오시라고. 백두 무슨 뭐 네. 이런 것도 뜨고 막 그래갖고 이건 도대체 뭐요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또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우호 관계에 좀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김정은이 이제 서울을 방문하고 좀 더 유화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론도 좀 북미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는 방향의 여론 조성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또 어떤 대북 협상에 대해서 원칙과 명분을 내세우면서 트럼프를 견제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또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뭐 중간고사 결과로 인해서 확 뒤집히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중간고사가 아니고 중간선거죠. 아, 중간선거. 네. 뭐 중간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네. 입장이 그랬을 거예요. 수행평가도 잘해야 되는데 중간고사도 있는데 막 이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예, 펜스의 그 반응 이전에도 트럼프도 좀 그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네.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CNN 기자 출입 금지시키고 그랬는데 네. 그 기자회견에서 나도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 그렇지만 북한 역시 호응해줘야 한다. 쌍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쌍방향.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뉴욕 타임스가 네. 어느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폭로 기사를 이렇게 냈거든요. 냈죠.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 또 보수 언론도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는 왜 또 발이 없느냐 뭐 이렇게 난리 났었죠. 네. 그렇죠. 네. 그때 트럼프가 그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은 그 보고서에 언급된 장소에 대해서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렇겠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하고 그 펜스의 이야기까지 보태지면 북미 협상은 큰 차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문제는 이제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당장은. 넘어가면 네. 네,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또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미중 무역 전쟁. 그렇죠.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한국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이렇다 해서도 몇 번 다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을 이제 받고 있다. 트럼프의 이제 무역 전쟁이 그런 말도 들었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리고 관세 부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수입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잘 소비자들에게 피해주고 막 그럴 거야.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 물건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비용도 높아지고 네. 미국 경제도 좀 힘들어질 거. 그런 지네도 것도 힘들 걸. 있죠. 네. 오래 버티기 네. 힘들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는 그럼 중간 선거의 결과가 미친 영향이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견제가 훅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네.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는 게요. 네. 무역 문제도 원래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적이었어요. 그렇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네. 쪽이었어요. 네. 공화당이 사실 프리 트레이드를 이렇게 강조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거꾸로 이제 자유무역으로 그렇게 되는 되나? 야,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경제학자들은 네. 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그게 곧 민주당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이 지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물론 미국 경제가 네. 관세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직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네. 있지 않는데 그때 다시 논쟁이 불붙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 자체가 이제까지 통상 정책이나 지적 재산권 관행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지지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대중 통상 정책이 양당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하원이 네. 민주당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민주당의 하원 지도자 이번에도 네. 하원 원내대표로 이제 유력시 되는데 네. 낸시 펠로시거든요. 네. 낸시 펠로시 아주 유명한 여자죠. 아주 유명한 네. 사람이죠.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자다. 이렇게 이제 음.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네. 펠로시가 네. 중국의 인권 문제, 네. 또 대만 문제, 네.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예요. 강경파예요. 그리고 북한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더 강경해졌어요. 이 여자. 예, 그래서 그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불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네.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강경 자세에 대해서는 펠로시도 의견이 같다. 특히 민주당 지지 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네. 지적 재산권 문제, 네,
그렇죠. 뭐 지금 영화 자본이라든가 네, 이런 그쵸, 그쵸. 이런 게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민주당이 매우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트럼프하고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하원이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가로막는 이 반대의 온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좀 밀고 당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밀어주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중국이 또 계속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중간선거 하루 전에 네. 국제 수입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참가를 해서 외국 기업을 위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이게 발표를 했어요. 제스처를 예. 보였군요. 예.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향후 15년간 엄청납니다. 각각 30조 달러, 10조 달러를 수입할 것이라고 선언까지 했거든요. 30조 네. 달러. 달러입니다. 오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피트 나바로 네. 트럼프 강력하죠. 대통령의 네. 통상 자문 네. 그걸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콩과 석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왠가 하면 식품이 대표적인 게 콩이고 네. 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석탄이란 말이죠. 네. 나바로 입장은 구조적인 문제다. 지적 재산권의 침해와 환율 조작이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규탄을 했습니다. 아주 세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상당한 지지를 트럼프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더 기세등등하게 강경한 입장 고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봅니다. 최근에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외교적인 실책이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미국 저명 기업 임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자질을 했다고 해야 되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기업인들이 미국 기업인들이 좀 나서서 트럼프에게 좀 압력을 가해달라. 통상 전쟁을 안 벌이게 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인들이 네. 관세가 비용을 증가시켜서 사업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러자 나바로가 단기적으로 비용을 치를 수도 있지만 네.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네, 네. 기업인들을 우는 소리 했던 기업인들. 등록되지 않은 간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첩이 등록돼요. 근데 등록한 간첩도 있어요. 어쨌거나 국가에 등록하지 자기 않은 자기 국가에 자발적인 아, 예. 그래서 미국 행정부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고 이번 선거가 트럼프의 강경 무역 정책에 오히려 밀어주지 네. 약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대외 정책 면에서 특히 북한 문제 또 미중 통상 문제 여기서는 트럼프의 기존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미국 내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죠. 미국 내의 엄청 문제에서는 많죠.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원래 이민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 이런 백인 우월주의죠. 그런 어떤 정서가 있고 혐의를 네. 많이 받고 있죠. 의심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성 및 소수자 문제에서도 좀 뭔가 좀 그렇고. 그래서 맞춰줘 맞춰. 네.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점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좀 퇴행적인 그런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간 선거의 그 미국 내 안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번에 상원의 그 장악을 네. 유지했다라는 것이 네. 중요한 것은 대법원 임명권이 이제 승인하는 것은 상원의 권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하는 네.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인사들 중에서 네. 이제 임신 중단권으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보통 낙태권이라고 낙태권이라고 많이 하죠. 네, 예, 그걸 반대하는 상원 의원들이 네. 그리고 또 주지사가 대거 당선되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의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승리했다는 평가까지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로 아까 주로 공화당 보수적인 인사들이 당선된 네, 곳이 이제 네. 시골 쪽이 좀 많은데 그런 쪽에 이제 이런 기존의 어떤 흐름과 정반대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사실 상황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고학력 지식인들, 네. 중산층 입장에서 매우 혐오스러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도시에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기대가 사실 많았는데 이분들 사이에서는. 네. 근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거꾸로 이제 고학력이지 않은 네. 특히 백인 남성 유권자에게는 네. 그리 호소력을 갖지 못했을 거고요. 민주당이 이게 이제 공화당의 상원 장악
유지로 계속 나타나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이제 반이민 정서라든가 인종주의적 태도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백인 남성이 아무래도 많아요. 예, 우리가 뭐 소수인종이 많아 보이지만 왜 소수인종이겠어요? 소수니까 소수인종이죠. 예. 백인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원을 장악했거든요. 민주당이. 특히 민주당의 하원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통한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세라든지 오바마 케어 폐지라든지 사회 지출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강한 견제를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 트럼프를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 굉장히 양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의 선방이 미국 협상의 진전을 바라는 우리나라의 다수 입장에서는 싫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그런 국가주의,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거는 그렇게 또 달갑지만은 않고 네, 그런 또 극우적인 면이 있죠. 네,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뉴욕 타임스 사설을 몇 개 이렇게 이제 훑어봤는데요. 거기 한 칼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였지만 적의를 품게 된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트럼프가 절망적인 실패자라면 공화당은 사실 더 나쁜 성적을 거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퇴행적인 트럼프주의가 미국 대중들에게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에서 이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대선에서 이제 푸틴하고 굉장히 좀 친했잖아요 둘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것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스타일도 비슷하죠. 예. 몸은 좀 다릅니다. 예. 안 친한 척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결과를 갖고 트럼프를 탄핵하자 이런 이제 친민주당 또 친지식인 계통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헌법상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상원,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2가 뭐 2분의 1도 못 차지해야 되는데 무슨 3분의 2야.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일이고요.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일부 러시아인들의 개별적인 선거 침투권은 있었지만 이게 조직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지시하거나 묵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결론은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러시아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흔적이 남겠어요? 뭐 푸틴 녹취를 따지 않는다. 네, 그건 당연히 없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주의가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그렇죠. 예, 트럼프는 인종주의다, 성차별주의다. 그리고 이제 세계주의가 아니고 고립주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 고립주의다라는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이고 그런데 요즘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제 관점에서 제가 정의를 해보면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통한 민주적 논의 과정을 부정하고 대중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정치 행태. 뭐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많이 심화되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합의나 규범이 깨지다 보니까 대중적인 불만이 되게 고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바른 사회로 나아가자는 개혁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쉽지만 선동적인 정치가 먹혀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중적 불만이 이상하게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와 결합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를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노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트럼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유프로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아마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트럼프를 결론적으로 보면 포퓰리스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퓰리즘의 핵심을 저는 어떻게 보나 하면 엘리트 또는 엘리트 정치에 대립되는 의미에서 피플을 중심에 두는 정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포퓰리즘의 선동적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외향적 측면이고 가장 핵심은 엘리트와 대중, 엘리트와 인민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인민편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보는데 21세기 정치의 어떤 흐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뭐 완성된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좀 무늬만 포퓰리스트가 아니냐. 즉 기존의 공화당 주류 정치인과 공화당 주류 정치인이 뭐예요?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주류 정치인이 뭡니까?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둘이 똑같은 예, 거죠. 예, 예. 이것과 다른 어떤 정책을 보여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건 무역하고 이민 문제거든요. 네. 요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외에는 완전히 전형적인 공화당원이거든요. 이 두 개 문제 말고 가장 중요한 지난 2년 동안의 정책이 뭐냐? 지금 6%도 많이 얘기했지만 감세 정책이거든요. 네. 법인세가 35%였다가 21%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통계를 봤더니 21%의 실제 실효세율은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산한 겁니다. 음.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죠. 그래서 트럼프 본인이 세금을 6천억 원 덜 냈다고 자랑할 정도인데 트위터에서. 예. 이것이야말로 엘리트 부유층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공화당 시장주의자 핵심 정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화당 주류들과 의견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공화당 주류 정치에 영합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 정치 과정도 포퓰리스트는 기존 정치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스페인 포데모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네, 기존의 중도 우파 중도 좌파를 다 무너뜨리고 거리에서 모인사를 모아갖고 창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기존의 미국 정치 질서는 양당 체제 아닙니까? 네. 양당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 사실 양당 체제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중동원이라든가 새로운 대중의 정치적 결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버니 샌더스가 그런 생각이 좀 있겠죠. 네.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피플의 표를 긁어 모았을 뿐이고 대중은 여전히 전형적인 미국의 양당 구조 속에서 표를 찍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좀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게 있다면 네. 트위터 정치가 좀 새로운 정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SNS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죠. 트럼프를 포퓰리스트라고 네. 말할 수 있다면 트위터 포퓰리스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행동은 이거는 평가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좀 뭔가 트위터를 하는 대통령 그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대중에게 건 직접 호소하는 사실이긴 한 방법이긴 거예요.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 트럼프가 뭐 예전에 처음에 당선되고 한동안은 그냥 이상한 또라이 취급했잖아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좀 오래 가겠니 했는데 네. 의외로 오래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엘리트 좀 주의적으로 좀 바라본 면이 있지 있죠.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그 사람, 듭니다. 예, 우리들도 좀, 모두가 예, 네. 저놈이 뭘 알겠어? 뭐 연예인 정도인데 뭐 이렇게 저게 사업만 해봤지 정치를 알겠어? 군대 없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약간 바라보는 태도에도 우리가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특히 사실 실 내용은 지금 미국의 부유층의 그 정책은 그리 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지지는 약간 소외된 백인 남성에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포퓰리스트의 특성이 보인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고요. 근데 여하튼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변화의 징조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더 나쁜 태행의 징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오송운동이 집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창당한 지 9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좀 대단한 사건이고요. 진짜 이제 오송운동이 진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참 그렇죠. 유럽의 어떤 예. 정치의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그게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그만큼 위기라는 네, 거죠. 우리 위기라는 6%가 항상 얘기하죠. 네. 그 위기. 예. 예, 그래서 막 대안을 찾아보려고 막 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분명하다. 트럼프가 현상이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다 114회 재밌었어요. 오늘은 네. 좀 경제보다도 좀 정치적인, 정치적인 네. 걸 많이 했네요. 예. 역시 누구 하나 딱 도마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도 많게 나올 수 있고. 자, 이렇게 정말 이 한반도에 조그만 이 우리 뭡니까 이 팟빵 방에서 네. 이렇게 트럼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세 명이 대화하고 있을 줄 그러니까. 트럼프를 알 수 있을까요? 알려주면 트위터에도 한 방 날릴 텐데. 마팔 한번 하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네,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있고요. 이제 좀 제 초겨울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 예. 두 분들은 이제 건강은 좀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건강합니다. 아유, 그렇죠. 저는 수영, 6%는 권투.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